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학사운동단체인 나사랑 자살방지협회가 충청남도 자살 저감 모색을 위한 민간 협력 방안 토론회를 9월 30일 천안축구센터에서 개최했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개사를 맡아주실 나사랑 자살방지협회 강하신 협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청남도 자살 저감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자살 예방을 위한 의견을 나누고 또한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논의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충청남도의 자살 예방을 위해 애써주시는 우리 동남부 보건소 윤광분 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남부보건소장 윤광분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자살 예방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나사랑 자살방지협회 강하식 협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들의 자살 예방을 위한 열정과 도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협회의 적극적인 활동과 노력 덕분에 우리 지역사회의 자살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생명 존중 문화가 확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천안시 존경하는 엄수영 의원님, 그리고 단국대학교 이정재 교수님과 남서울대학교 양정빈 교수님, 실천신학대학원 조합대학교 조성도 교수님이 참여해 주신 만큼 우리 지역 최고의 전문가 의견이 모이는 귀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자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관심과 노력이 모여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의 논의가 우리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첫걸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또 저희의 축하 말씀을 또 마치고요. 일단 이번 주제로 주제 발표에 앞서서 오늘 뜻깊은 이 자리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전체 기념 촬영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파이팅 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예,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강화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12년 동안 이 천안에서 이 자살 예방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시작할 때 시작 전에 굉장히 무거웠지만은 이 일을 하면서 너무나 마음에 기쁨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본업을 가지고 시작해서 오늘 이렇습니다. 좀처럼 내가 아무리 용을 쓴다고 자살률이 낮아지는 아니지만은 그렇지만은 하다 보니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민간 협력 방안을 마련해봤습니다. 자살 현황의 추이 그리고 민간 협력의 필요성, 민간 협력을 통한 자살 예방의 구체적인 방안, 그 결론과 제안을 통해서 말씀드려 갑니다. 자살 현황의 추이,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정부 주도 25년간을 계속 라이프로 만들어 봤습니다. 하다 보니까 여기서 발견하게 된 것은 각기 대란 외환기국이나 카드 대란이나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 재난을 당할 때마다 높은 자살률이 올라가고 떨어지지 않다는 얘기죠. 최초에 우리가 1998년도에 외환위기부터 시작해서 자살률이 높아지다가 2004년도에 제1차 국가 자살 예방 5개년 계획하고 계속 4차까지 오고요. 그리고 또한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까지 제정했지만은 이것으로 자살률이 감소가 되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저는 여기서 뭘 발견했냐? 자살은 국가만이 책임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국가만의 책임이 아니라 지역사회 공동 책임이 있어야만 이게 가능하겠다라는 것을 제가 답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내용을 보면은, 그런데 이번에도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이제 해빙기에 도착했는데 올해 1월 한 달 동안 극단적 선택이 전년 대비해서 32%나 급증했다고 하는 소식을 이제 전하게 됐습니다. 2023년과 3.2% 증가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희복기에 경제적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이나 절망감, 청소년과 청년층이 갑자기 급증한 자살률을 보이게 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1월과 3월 동안 자살자가 증가하니까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제8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했지만은 여기 2024년도에 6월까지 잠정치와 2024년 올해 잠정치를 비교해 보니까 약 8,400명이 지금까지 6월달까지 자살률이 높게 나타났다는 현실입니다. 2022년도 전국 자살률 현황입니다. 역시나 충남이 이 점에 대해서는 1위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천안시 자살 현황을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의 수치를 보면은 빨간 이 기둥입니다만은 전국 자살률 대비해 충남도가 아주 높고요. 그리고 천안시 자살률은 하위 수준으로 2020대 20년까지 12위를 유지하지만은 그렇다고 완전히 낮아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민간 협력의 필요성을 좀 말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책자에 보면은 사실 책자를 제가 축소했어요. 시간전에 하기 위해서 축소했기 때문에 그 내용도 자세하게 지금 책에 내용이 있습니다. 민간 협력의 필요성은 첫 번째로는 자살 예방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공공정책은 모든 지역과 계층을 포괄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간단체는 그러나 사각지대에서 자살 위험군을 더 세밀하고 관찰하고 그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필수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심리적 거리 축소입니다. 정부 개입은 자살 위험군이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1365에 상당 어떤 분이 내담자가 전화를 제껴봅니다. 1365에 전화를 해봤다는 거예요. 다 해봤다는, 그러나 자기들의 마음을 와닿게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민간 협력은 친밀하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지역사회 기반의 활동은 보다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바로 민간단체다. 그리고 그동안은 이 기업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기업이 지역사회의 책임자로서 자살 예방을 활동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그 기업체의 직원이 천안 시민이고 그리고 가장이고 아이 아빠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체에서부터 자살 예방의 운동이 확산되어 가지고 이것이 표출되어 나가야 됩니다. 확산돼야 됩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지역사회로 확장 가능하고요. 기업의 자원 투자는 사회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이 자살률이 낮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제 소견입니다. 자, 그러면은 민간 협력을 통한 자살 예방의 구체적인 방안입니다. 저 네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기업과의 협력, 미디어와 온라인 활용, 민간단체 지원, 이와 같은 네 가지의 테마를 가지고 첫 번째로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은 비영리단체나 종교단체, 자원봉사자, 그리고 전문가 참여, 위험군 모니터링과 심리 지원, 주민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감시하면서 이와 같이 해야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업과의 협력입니다. 정신건강 운영으로 자살 예방에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그리고 자살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요. 직원들을 계속적으로 교육시키면서 그리고 기업들이 기금 조성과 지역 지원을 사회적 책임을 지라는 얘기입니다.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질 때에 더 확산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미디어 및 온라인 활용입니다.
자살 예방 메시지나 온라인 캠페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살 관련 AI의 상담 서비스를 활용하고 그리고 민간단체 지원을 해야 됩니다. 정부의 재정적인 및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지속 가능한 자살 예방 활동을 위한 환경을 자꾸 조성을 해줘야 이와 같이 감당을 할 수 있고요. 지속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민간협력 방안의 제언입니다. 민간협력 방안은 자살률 저감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고요. 정부와 공공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자살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 지난번 제가 도표를 보였죠. 25년 동안에 보면서 이것은 정부만이 책임이 아니라 지역사회 공동 책임을 갖도록 만들어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기업, 미디어 등의 협력을 강화하고요.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서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협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첫째는 자살 예방 교육을 가장 모토로 여기고요. 교육만이 아니라 대상자들에게 심리 검사를 통해서 자살 우영군을 미리 발굴을 했는데 현재는 570명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2024년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남구 자살 예방 멘토링 사업을 하죠. 그래서 고용군이 현재는 180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을 통해서 이들 가운데에 정말로 더 우영군에 처한 40명을 우리가 정리해가지고 40명을 돌봄 멘토링과 생활금 지원과 그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협력 자살 예방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서 네트워크 활용 협약과 교육을 하고요. 제5회 생명모든 모두 함께 걷기 캠페인을 곧 이제 독립기념관에서 갖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에 지난해에 저희가 이제 자살 심리대응을 위한 생명보험 동반자 선포와 및 교육을 했는데 이것이 우리의 관계를 맺고 있는 협약식에 관계 맺고 있는 생명보험 동반자 편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각기 행복복지센터와 그리고 종교회와 그리고 개인 택시 운송점 같은 곳에다 이와 같이 해왔습니다. 이와 같이 해보다 보니까 이것이 임상적이지만은 가능성이 있다. 지금 전 시민들이야 전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높아. 이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거든요. 누구나 아는 사실에 이것을 솔직하게 했더니 이것이 굉장히 확산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생명보험 동반자 3.5% 프로젝트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기 보듬따라는 말은 바로 가슴으로 안아준다는 말이죠. 더욱더 교감을 가자는 뜻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자살 예방은 국가와 지역 사이의 공동 책임, 사회적 인식 전환 프로젝트를 하자. 이것이 제 소견입니다. 첫째로는요, 생명보험 동반자 3.5% 프로젝트는 뭔가? 나의 소중한 생명, 새로운 가치를 생명보험 동반자가 되는데 이 3.5%가 뭔가라면요, 여러분들 바닷물의 3.5%의 염분이 바다의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천안시의 시민 3.5%의 생명존중 인식이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을 지키고 자살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비유에서 들뜬 것입니다. 여기에는 지역 맞춤형 자살 예방 정책을 위한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조성해보자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나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제5차 5개년 자살 예방 계획 안에 포함된 얘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생명존중 인식교육은 의무화가 되고요. 그리고 조기 발굴을 하는 것은 해왔고요. 그 다음에 생명존중 안심마을 등등 해갈 수가 있다는 것이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셋째로는 생명보험 동반자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여러분 생명존중의 서약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생명존중 서약은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알지만은 아는 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라이프 포 셀프 스스로 자신을 존중하고 돌보고 자신의 생명의 존엄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죠. 여기에 이것이 바로 마음에 스며들게 하는 3요소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생명이란 사람이란 삶의 보람이란
이 세 가지 모토를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동반자를 양성해서 우리가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우리 목사님 의원님이 가장 크게 대단히 감사하네요. 예. 그래서 셋째로 그러면 생명적인 사역자는 생명보존 동반자가 되는데 소중한 새로운 가치 생명보존 동반자 활동하기입니다. 내 주변에 자신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자를 볼 때 그 사람에게 기꺼이 도움을 주는 생명적 역할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멘토링 전문인 교육을 통해서 고위험군을 정서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하는데 여기에 지역사회 3.5% 생명보존 동반자 전적으로 활성해 나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천안시의 3.5%의 인구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가능한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정말로 이 사회적 고통지수가 많다 보니까 자살률이 높지 않습니까? 세상에 한국이 이렇게 발전하는 나라면서 이렇게 만들 때는 듣지만은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화장실 문화와 쓰레기 뒤돌아오기. 이게 누가 시켰습니까? 국민들의 정신을 바꿔놓으니까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와 같이 우리가 의식을 바꿔놓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생명보존 동반자 활동 역량을 말씀드린다면은 사람의 고통 앞에 중립은 없어야 한다. 네? 사람의 고통 앞에 중립은 없어야 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70만 천안 시민의 3.5%면요 24,500명입니다. 그러면 광범위한 커버리지 집단 참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 내 광범위한 생명보존 동반자 활동하면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법위까지 안전망을 확대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죠. 촘촘한 생명연적 활동과 위기개입, 고위험군 발굴을 보다 확대하고요. 정보 제공 및 자원 연결, 필요한 도움을 연계해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연적 문화 확산을 통하여 교육과 캠페인을 굉장히 확대해 나가야죠. 더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개선점을 찾아내서 피드백을 하고 계속 발전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죠. 하다가 이거 안 될 거야? 이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협력과 네트워크 강화합니다. 공공기관이라면은 단체들과 또 민간기업과 그리고 종교단체와 고용노동부와 등등의 활동을 이제 강화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보존 동반자 활동 역량이 뭔가 봤더니 청소년과 중장년층, 노년층 이따 토론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이러한 내용으로 세부 내용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피드백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의 지역 커뮤니티 접근해가지고 확대됐고요. 상담교사가 사실 학교마다 있지만은 상당히 취약합니다. 열악합니다. 거기에 우리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해 멘토링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까지 세부 내용까지 제가 찾아서 해놨습니다. 자, 이제 결론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20분 안 지났죠? 네, 3분 남았습니다. 3분 남았습니까? 여기입니다. 생명보존 동반자 3.5% 테스트입니다. 천안 시민 3.5% 협력 체계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 첫째로는요 정책 기반이 돼야 되고요 행정 지원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책 기반과 행정 지원이 우리 천안시의 31개 행정복지센터에 계속 지속적으로 제대로 된 내려보내주고 공문 내려보내주고 이걸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청에도 해주고 그리고 기업을 유치해주고 이관기관을 이같이 해주실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꼭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우리 협회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생명보존 동반자를 양성하고 응급 대응을 하고 참여 활동과 생명보존 동반자들이 후원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천안 시민 3.5%가 자살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반자 법무 협약 및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책 기반과 행정 지원, 그리고 이 사업을 감당하려면 사업 수행할 인력이 확충돼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 업무 공간이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일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생명 존중은 인류가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며 사명입니다. 감사합니다. 좀 쉬어가면서 하셔야 되는데 시간이 쫓겨가지고 자, 우리 자살률을 어떻게 하면 자살을 좀 더 줄일 수 있을까 하는 아주 냉철한 그러한 판단을 우리가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이전대입니다. 그건 이제 10분 정도 시간이 있는 걸로 제가 보는데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좀 보여드릴 게 있어서 제가 이렇게 화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앞서 강하식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그 자살률 심각하고 정말 우리가 민간 협력, 민간이 정말 다 힘을 합쳐서 자살률을 낮출 방법을 찾고 있는데 저는 그 방법 중에 그 하나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좀 정말 자살률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냥 뭐 협력한다, MOU 맺는다, 뭐 홍보한다 이것도 좋지만 조금 더 이런 구체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 중에 그냥 이 그림 중에 각각의 그림 중에 누가 더 우울한 사람이 보인 것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색깔이 있는 쪽이 더 우울한 것 같으세요? 흑백이 우울한 것 같으세요? 흑백이죠. 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인스타그램 요즘 많이 올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올릴 때 우리가 어떤 기분이 이런 휴대폰의 내용에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말로 디지털 표현형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휴대폰이라는 그 여러 가지 정보 안에는 우리 개개인의 기분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정서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는 게 요즘 최근에 많이 의논이 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고 있는 디지털 표현형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스마트폰이라는 거는 당신이 우울한 것을 알고 있다. 요즘 저희가 검찰 측 만약에 죄가 있어서 검찰에 불러간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휴대폰을 버리는 겁니다. 그죠? 네, 그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스마트폰에는 내가 우울한지 알 수가 있어요. 그 휴대폰에는 실제 그냥이 아니라 아까 사진 보여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전화를 걸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 문자 메시지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우울한 사람과 우울하지 않는 사람은 전화를 건 횟수와 전화를 받은 횟수가 차이가 난다. 우울한 사람이 전화를 많이 걸까요? 기분이 뜬 사람이 전화를 많이 걸까요? 뜬 사람이 많이 걸겠죠. 우울한 사람은 전화 걸지 않을 겁니다. 받은 횟수는요? 우울한 사람이 많이 받을까요? 뜬 사람이 많이 받을까요? 비율을 따지면 비율이 우울한 사람은 전화 건 것 횟수보다는 받는 횟수가 많을 것 같고 기분이 뜬 사람은 자기가 전화를 많이 거니까 전화를 발신 횟수와 수신 횟수를 보면 차이가 날 겁니다. 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우울한 사람은 우울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전화를 많이 걸 것이다. 적게 걸 것이다. 뭐 그런 차이가 생기는 거죠. 자, 휴대폰에 위치 정보가 찍힙니다. 위치 정보가 찍힌 사람이 우울한 사람이 많이 돌아다닐까요? 아니면은 기분이 뜬 사람이 많이 돌아다닐까요? 뜬 사람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게 바로 디지털 표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화 휴대폰은 우리가 우울한지 알고 있다. 이제 그게 표현이라는 얘기고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울한 사람을 빨리 발견할 수 있거나 또는 자살 위험에 있는 사람을 빨리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저희가 실제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 약간 연구 결과인데요. 보시면 차이가 난다는 그런 결과입니다. 뭐 자세히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우울증 점수로 저희가 봤더니 위치 정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우울한 사람과 우울한 사람이 차이가 난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자살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관에서 정부에서 탑다운으로 내려가는 방식도 있을 것이고 지금 강하식 선생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걸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탑다운, 탑다운. 뭐 둘 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바텀업, 민간에서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좀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리빙랩이라는 겁니다. 리빙랩이 뭐냐 하면 지역사회에서 공공부문, 민간, 시민사회 협력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단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뭐 민간에서 홍보를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조기 발견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이죠. 그래서 우리는 민간이 또는 사용자가
어떤 문제 해결의 주체라는 겁니다. 리빙랩이라는 건. 그래서 정말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가르쳐주고 그걸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이 리빙랩이라는 겁니다. 아마 그 강화 나사랑 자살예방센터가 뭐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리빙랩은 주거, 교통, 건강 같은 그런 지역사회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런 단위가 될 수 있다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요즘 뉴스에 보시면 많이 이런 게 뜹니다. 이제 리빙랩이라는 게 연구원 사회혁신의 어떤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많이 요즘 하고 있고요. 충남에 서울에 많이 하고 있는데 충남에 몇 가지 영역에 있어서 시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특징은 사용자 주도예요. 아까 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자가 우리가 지역 주민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체다. 위에서 떨어져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개방력 혁신, 문제를 오픈을 해서 뭐든지 간에 개방력 혁신, 그리고 생활 현장 중심에 그리고 과학기술과 ICT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문제를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될 수 있다. 자, 해외에서는 많은 걸 하고 있습니다. 뭐 코펜하겐 이제 여기에서는 스웨덴이죠. 그래서는 이제 ICT 기술을 이용해서 무슨 주차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건강 시스템, 뭐 대기 시스템 이런 것을 해결하고자 했고, 일본에서는 이제 저희와 비슷한 어떤 은퇴마을, 이제 뭐 이렇게 노인들을 위한 어떤 지역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문제를 하고 있다. 이제 그런 게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리빙랩 뭐 이런 걸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리빙랩 치면 쭉 나올 겁니다. 그리고 보건 의료 제품 서비스 개선 리빙랩, 그리고 저희들이 주로 관심 있는 아까 독거노인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자살 위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ICT 기반의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이런 자살 예방이라든지 자살 고인물을 빨리 발견하고 또는 평가를 하고 조기 발견하기 위한 어떤 모델이 될 수가 있다. 실제 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리빙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지역사회에서 뭔가 운영회를 만들고,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고용군을 빨리 발견할 것인가 문제를 제기하고 그 해결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솔루션을 제공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ICT 어떤 기술 기업이 들어와야 되고, 또는 저희 학교 교수 같은 어떤 학계의 어떤 참여를 해야 되고, 또는 공공기관도 참여해야 되고, 이런 다양한 주체가 참여를 해서 정말 우리가 자살 고용을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 휴대폰을 쭉 봤더니 잘 안 움직이고 계속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있는 사람이 보인다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휴대폰에 뭐 자살 위험이 막 쌓이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자꾸 보낸다든가,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자살 고용군이라는 걸 빨리 발견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자발적으로 만드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보시면 이렇게 뭐 안심부에서 휴대폰 지킴이, 장애통합, 뭐 이런 치매 환자 집중 관계 사업 이런 것들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제 서울의 예입니다.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충남에는 제가 한번 봤더니 작년에 리빙랩 관련해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많지가 않아요. 충남 전체에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충남이 이런 리빙랩을 이용한 자살 예방 사업을 좀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은 이런 개개인 사별 사업 내용은 그 구성 요소 리빙랩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았지만 지금 멘토링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단지 리빙랩이라는 형태로 이제 뭔가 딱 조직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미 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강남의 ICT 로봇 리빙랩 뭐 이런 것처럼 많이 이제 홍보도 나가고 있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과제를 이제 말씀드리는데, 디지털 정신건강 혁신 연구사업단 사업계획이라서 저희가 올해 이것과 관련해서 정신건강 그 고위험군을 빨리 발견하고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리빙랩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휴대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살 고위험군을 발견하고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시작을 했고요. 4년에 걸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휴대폰으로 빨리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고, 휴대폰을 통해서 자살 고위험군을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지역사회 기반의 서비스는 근거가 기반되어야 됩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실제 좋아질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적시 제공되어야 되고, 그리고 취약계층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안전하고 개인의 상태가 개선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확실한 에비던스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런 휴대폰을 통해서 고위험군을 빨리 발견을 하고
그리고 그걸 적절한 이 사람이 필요하다는 어떤 우울증이 필요하고 우울증이 개선돼야 되는 어떤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그 집 안에 어떤 ICT 기기에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태블릿 PC를 통해서 환자분에 대한 어떤 우울증을 개선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상당 부분 많이 개발이 되고요. 이 사업은 저희 보건복지부에서 4년간 10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이 충남, 강원, 대구에서 플랫폼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게 잘 되면 전국으로 다 뿌려질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빙랩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테스트베드, 교육 장소, 어떤 훈련 장소 또는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그 운영위원회처럼 우리가 개선 그 구성이 될 예정이고요. 저희 이 사업에서는 저희 그 ICT 기업도 들어가 있고 플랫폼 기업도 들어가 있고 저희 같은 학교도 들어가 있고 또는 이 오늘 참석하신 충남에서도 이 사업을 적극 지원해주고 계신 상황입니다. 일단 리빙랩은 어디 설치할 것인가 아직까지 이제 사실은 이게 리빙랩을 구성할 장소가 지금 마땅치 않아서 조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천안에서 제가 좀 설치하고 싶긴 한데 이게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이제 알고 있어서 지금 어느 장소에 리빙랩을 설치해서 충남을 전략 관여할 것인가 이제 그렇게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저희가 이제 나사랑 자살 예방 센터에서 뭔가 보육을 발굴하면 그 사람이 좋아지고 안 좋아지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물어보고 하나요? 휴대폰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휴대폰으로 여러 가지 신호를 통해서 이 사람이 좋아지고 있다, 개선되었다, 또는 보육물이 다시 나빠졌다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어떤 파일 시스템을 그냥 종이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또 문서로 공문으로 주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플랫폼에서 어떤 휴대폰의 어떤 신호나 어떤 그 플랫폼 안에서 이 사람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파일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그 기본이 리빙랩이 되겠습니다. 자, 저는 10분 내로 빨리 마치려고 빨리 말씀드렸는데 이런 리빙랩을 설치하든지 이런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실제로 그냥 뭐 협력하고 홍보하고 교육하고 이런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환자분을 발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런 것들을 근거를 남길 수가 있고 손에 잡히는 그런 자살 예방 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지막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대학교 병원 정신의학과 이정재 교수님의 리빙랩의 설치, ICT를 활용한 AI 솔루션을 개발해서 하나의 터미널을 만들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직접 당사자와 미팅을 하지 않더라도 알 수 있는 신기술, 신문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바로 이어서 해주시죠. 예. 자, 조성돈 실천신학대학교 교수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에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열심히 썼습니다. 분발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자살하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사에는 한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람이 죽고자 하는데 이유가 수만 가지 더 되어있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자살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큰 그림이 아니라 정말 촘촘하게 그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의 위기 상황에 따라서 움직여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그 민의 협력 가운데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살 예방 정책들이 그리고 방법들이 필요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직능별 자살예방센터가 설립됐으면 합니다. 지금 이제 대한민국 각 시도별로 자살예방센터, 각 시군별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 제 기억이 200여 개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행정구역에 따라서 가까운 곳에 자살 예방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곳들이 다양하게 있죠. 근데 저는 이러한 것들이 현대 사회의 이해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과 주거지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죠. 천안도 제 주변에 있는 교수들이 여기로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자기 행정구역이라는데 어디라고 얘기할 수가 아마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가족들이 따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기러기 부부도 있고 애들 교육 때문에 헤어져서 지낸 사람들도 있고 다양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런 구분 자체가 의미가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연대 의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과거에는 지역색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나름의 독특성을 가지고 있었고 마을만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경제나 문화, 교육, 도덕과 같은 그런 연대 의식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충청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다, 그 사람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 뭐 천안이면 천안에 무엇이 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는 규정 지을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어졌다 이거죠. 경제적인 여건 외에는 다른 것들이 그렇게 뭘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온라인 커뮤니티가 활성화된 이 시대에 이런 지역 연구가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더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 한 동네에 우리가 속해 있다라는 것하고 페이스북에 나랑 친구 사이라 하는 사람하고 어느 쪽이 더 가깝겠습니까? 저는 더 나가서 뭐 자기 직장 가운데 있는 사람들하고 페이스북에 내 친구들하고 누가 더 가깝겠습니까? 하루 종일 만나보고 있는 아마 직장인보다 실은 나를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나랑 일면식도 없었던 페이스북 친구가 더 나를 더 많이 알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 이런 행정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그 자살 예방 센터나 보건복지센터나 뭐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면서 좀 더 효과적으로 가기 효과가 없다고 하면 안 되는데 효과는 많은데 좀 더 효과적으로 가기 위해서 직능별 자살 예방 정책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별 자살 예방 센터 설립이 필요하다라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개신교인이 한 1000만 명 됩니다. 근데 공적으로는 개신교만을 위한 자살 예방 정책이라는 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1000만 되면 서울시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한 종교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모여 있고 같은 연대의식을 가지고 같은 가치관과 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에게 필요한 자살 예방 정책이 있으면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뭐 그야말로 일요일이 되면 교회당에 모이는 인원들이 뭐 빠지는 사람 빼고 한 800만 명은 모일 텐데 그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정한다면 거기에 맞는 이야기를 한다면 상당히 효과적일 거다. 불교나 천주교 역시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뭐 기업들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같은 시간을 보내고 같은 환경, 같은 뭐 고락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도 이런 자살 예방 센터를 따로 두면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겠다. 또는 요즘 많이 얘기하고 있는 우리들의 소방관이나 경찰, 공무원, 군 같은 이런 유업군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그 자살률이 좀 높은 이런 군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자살 예방 센터를 따로 두면 좀 더 효과적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민간이 함께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바는 이와 같이 시대에 맞게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직능별 자살 예방 센터를 설립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각 직능별 특성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운영 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으로 이루어진다면 지역 기반 센터보다 좀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자살 유적 지원 센터 설립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살 유가족이 뭐 어느 조사에 보면 20% 우리나라 국민의 20%가 자살 유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한 해에 한 23,000명 정도가 자살로 죽고 있는데 뭐 학계에 따르면 6명에서 10명이다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10명에서 한 20명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현장의 느낌으로 보면 얼마 전에도 오은영 박사의 무슨 뭐 프로그램 보니까 박지선 씨 그 개그맨 박지선 씨가 죽고 나서 그 동료들이 겪었던 그 트라우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상당히 감동적이었는데 가족이 아니죠. 친구인데도 그러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면 저는 10명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뭐 적어도 우리나라에 20%면 1000만 명이고 저같이 한 10명 정도 생각한다 그러면 한 500만 명 정도 유족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좀 적지 않는가. 각 시도별로 내지는 뭐 건강복지센터나 이런 유가족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치유 중심이거든요.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지금도 저희 유가족 모임에 보면 뭐 10년, 20년 되신 분들도 다 나와서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지금의 방법은 치유 중심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뭐 10주면 10주짜리 프로그램이 끝나면 이 사람들도 졸업했다 생각하고 센터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걸로 감당이 좀 안 되지 않는가 싶고 실제적으로 유가족들이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그 유가족들과 함께 자살유족 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이 직접 서로 간에 케어할 수 있고 치유의 개념이 아니라 삶을 다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실제적으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충청남도에서 이런 직능별 자살예방센터나 자살유족 지원센터 같은 것들이 맨 먼저 생기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세 번째는 생명문화 조성입니다. 아까도 뭐 협회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국민 의식을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도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얼마 전에 그 김영 총재하고 세계은행 총재가 한국에 오셔가지고 자살 예방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시작을 하셨습니다. 같이 저도 토론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감동적인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원래 의사시더라고요. 은행가가 아니고. 그래서 미국에서 에이즈 퇴치 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끄셨던 경험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얘기가 뭐냐면 에이즈 퇴치 운동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 됐냐 그랬더니 에이즈 환자들이 들고 일어났다고. 우리를 돌봐달라고 과격하게 시위를 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의식이 변하면서 그들에 대한 지원이 생기면서 이걸 해결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도 자살 예방하려면 자살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저희 라이프오프는 그 유가족 단체들하고 같이 자살 말할 수 있는 죽음이라는 포럼을 전국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5곳 했고 올해도 5곳을 했는데 유명 인사들이 좀 참여하셔가지고 자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특히 유가족들이 자기 포스터에다 자기 얼굴 내밀고 토론하고 발표하고 같이 합니다. 이게 쉬쉬했던 그 자살 예방 방법을 다들 숨겨놓고 했던 자살 예방을 공개적으로 꺼내놓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생명에 대한 어떤 그 편견, 자살에 대한 편견 같은 걸 깨고 생명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좀 많은 캠페인들이 벌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살 예방 방법은 많은데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면 되게 하드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 주변에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을 데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과를 데려가야 되는데 안 가죠. 자살로 죽은 사람보다 당뇨로 죽는 사람이 훨씬 적은데 당뇨병 뭐가 좀 보이면 예를 들어서 조금 약하면 음식 조절하고 그 다음에 운동하라고 그러잖아요. 좀 더 나가면 약국 가서 그래도 뭐 약이라도 사 먹습니다. 좀 더 심하면 내과 가서 진찰 받고 약 먹고 정기적으로 검사 받고 더 심하면 큰 병원 가고 뭐 이런 단계 같은 게 있는데 자살은 그런 단계가 없이 곧바로 하드하게 정신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못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저는 정말 동네 야구르트 아줌마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형병원 정신과까지 좀 다양했으면 좋겠어요. 접할 수 있는 것들이 다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약간 생각이 들었을 때는 동네에서 이야기 좀 할 때가 있고 도움받을 때가 있고 그 다음 단계를 갖고 뭐 이런 관계들이 해서 동네가 정말 다 합쳐서 우리나라가 정말 생각을 바꿔서 생명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으로 다 함께 이 자살 예방을 나서서 우리가 얼마 전에 코로나를 온 국민이 협력하여서 이겨냈던 것처럼 이 죽음의 문화도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충남이 왜 전국에서 자살률 1위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김은하 의원님 왜 1위예요? 욱하는 성질 때문에? 홧김에? 이풍진 세상 더러워서 못 살겠다. 여기서 막아내자. 그래서 그런 거야? 왜 충남이 1위일까? 강원도하고 충남이 1, 2등을 지금 다투고 있는데
뭐 번갈아가면서 금메달, 은메달을 따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충남이 1위일까? 자살을 그동안 시시하고 감추고 등한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공론회장으로 만들어서 직능별로 자살 예방센터를 한번 설립했으면 좋겠다 하는 조동근 교수님의 토론 내용이죠. 그래서 자살 유족 지원센터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민간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고 생각과 마음이 가면은 몸이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가치관을 좀 한번 바꿔보자 하는 그런 토론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여기에는 양극화도 있겠죠. 정치 또는 경제, 우리 사회, 문화, 요즘부터 의류 양극화도 있습니다. 그렇죠? 돈이 없으면 8년 일찍 세상을 뜨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대한민국인데, 자, 이어서 양정민 남서울대학교 교수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 교수님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토론자로 왔지만 많이 배우고 가는 자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남서울대학교 휴먼케어학과에 재직을 하고 있고 학부부터 사회복지를 전공해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사회복지적인 시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제 이곳에는 사업을 운영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정책을 만드시는 실무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복지적인 시각에서 어떤 체계들이 만들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좀 논의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진행한다는 생각으로 10분을 유용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집에 파워포인트를 좀 길게 목사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넣어놓은 이유는 제가 작년에 개인적으로 되게 의미 있는 연구를 좀 몇 개를 수행을 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천안시 복지재단에서 1인 가구 고립 연구를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홍성군 의회에서 홍성군의 그 자살 사망자 심리부검을 바탕으로 또 정책 보고서를 하나를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의 연구를 수행하면서 사실은 조금 거시적인 틀에서 보면 분명히 자살 통계를 들여다보면 그 지역의 특성이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그 점에 주안점을 두고 몇 가지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제가 연구를 수행할 때 큰 데이터 2개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마다 충청남도에서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사회조사라는 빅데이터를 구축을 하고 있어요. 한국리서치라는 아주 좋은 업체에서 좋은 데이터를 계속해서 구축이 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 천안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에서 만 34세 미만의 청년과 중장년, 고령층을 나눠서 제가 그 사회조사를 분석을 해본 결과 천안에는 1인 가구가 다른 충남의 지역에 비해서 많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런지 혹시 아십니까? 충남에는 대학도 많고 또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이주해 오는 젊은층도 많고요. 다른 충남 지역에 비해서 1인 가구가 되게 많게 나왔습니다. 그건 천안이 발전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죠. 근데 제가 이 연구를 수행할 때 토대가 됐던 법령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 고독사 예방법입니다. 2021년도에 만들어졌죠. 어떻게 보면 자살 예방 정책을 만드는데 동반자 역할을 하는 정책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독사 예방법이 만들어지고 정부에서는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1차 년도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이 만들어졌고 천안시도 고독사 예방 조례가 만들어졌을까요?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사불란하게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고 그 조례 안에 보면 위험군에 속하는 1인 가구를 어떻게 위험 시그널을 파악하고 필요한 사업을 할지에 대한 어떤 중심축이 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1인 가구라고 해서 다 위험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1인 가구 연구를 계속 해보면 경제적으로 독립되고 주거 독립되고 내가 비혼을 선택했을 뿐이지 건강한 1인 가구도 많습니다. 그거를 저는 자발적인 1인 가구라고 칭하고 싶고요. 그렇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경제적, 일자리 모든 거에서 독립하지 못하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 고립된 1인 가구가 굉장히 위험 집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정재 센터장님께서 아주 그 AI 선진 기술을 도입한 이런 사업들도 많이 얘기해 주시고 계시는데 지금의 젊은 1인 고립 가구들은 밖에를 잘 나오질 않아요. 예전에는 배고팠으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배달도 되고 모든 걸 SNS로 방안에서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고위험군을 발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천안시의 특성으로 1인 가구가 되게 많고 그중에 청년층이 많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사회조사에서 몇 개 안 되는 건수지만 제가 통계 분석을 해보니까 그 사회조사 조사표에 있는 삶의 만족, 행복감, 걱정, 우울이 굉장히 심하게 나왔어요. 천안시의 그 1인 가구 층에. 굉장히 시사점이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물론 이게 어떤 우울이나 불안 이런 거를 측정할 수 있는 정밀한 척도로 한 건 아니지만 사회조사라는 빅데이터 안에서 들어간 변수를 넣어서 몇천 명이 되는 천안 시민을 조사를 했고 그 중에 1인 가구로 살아가는 사람들만 떼어내서 통계를 분석해 보니까 이들의 정신건강을 측정할 수 있는 몇 개의 지표가 다른 충남의 지역보다 굉장히 안 좋게 나옵니다. 그게 왜 그럴까? 저도 굉장히 연구자로서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빅데이터나 제가 연구 조사 결과 나왔던 데이터가 비슷하게 나오는 경향을 보고 첫 번째 제안을 드리는 내용은 천안시만에 갖고 있는 통계를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그거를 재분석하고 필요하면 어떤 일정의 그 통계를 구축해 가면서 왜 천안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자살률이 높고 또 좀 더 정밀하게 들어가서 성별, 연령대, 경제적 소득 구간에 따라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떤 특성이 나타나는지 한번 들여다보면 유용한 정책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조례법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천안시복지재단 연구 보고서에 제가 그 고독사 조례를 만들어놓은 지자체를 여러 개를 비교를 좀 해놓은 표가 있었어요. 천안시가 좀 아쉬운 거는 그런 고독사 조례나 이런 거에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사업을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문제가 어떤 특성으로 나타나는지를 지자체가 들여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그 파워포인트에 보면 제가 해외 선진 사례를 몇 개를 넣어놨어요. 근데 이제 영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서구 선진국들이 자살 예방 사업에서 가장 첫 번째 단추가 뭔지 아십니까? 실태 조사입니다. 정밀한 실태 조사를 통해서 대한민국 전체의 자살의 특성을 뽑아내기보다는 지역의 아까 컬러가 다 틀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먼저 들여다보고 자기 동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거를 만드는 게 가장 이상적인 제도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제가 제언을 하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위기가구 징후 시그널이라고 해서 39개를 측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도세, 가스세를 안 내고 있거나 뭐 이런 위기 징후는 39개의 지표를 한 달에 한 번씩 스크린할 수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통계 강국이 됐죠. 정보의 고도화가 이루어지면서 서구 선진국에 비해서 엄청난 데이터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39개 위기 징후군을 전담공무원 차원에서만 들여다보고 어떻게 좀 하려고 동동거리고 하기보다는 그런 위험 시그널을 조금 더 상위 개념에서 들여다보고 어떻게 하면 같이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나눠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도를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도 제언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쪼개서 살펴보면 이 지역사회에 있는 고위험군들이 아마 보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행위 중독이라든지 아니면 빈곤계층 혹은 지금 쉬어가는 청년이라고 들어보셨죠? 저희 시대에는 백수라고 해서 등짝을 맞는 집안에서도 쫓겨날 정도로 백수라는 거를 다이렉트로 이렇게 얘기했던 시대라면 지금은 상처받을까봐 쉬어가는 청년이라고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전국에 쉬어가는 청년이 45만 명이고요. 놀라운 통계는 대학 졸업 이후에 3년 동안 단 한 번도 구직 활동을 안 하고 집에만 있는 청년이 8만 명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천안시의 동전의 양면이죠. 20대가 되게 많지만 또 뒤집어 보면
그래서 지자체의 인구 특성, 인구 구조, 변화하는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우리 천안시만의 방지책과 개선책을 만드는 방법 한번 시도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마다 자살률 통계가 발표될 때 강원도지사, 충북, 청남도지사가 제일 잠을 못 주무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지만 가장 슬픈 내용이고요. 충남이라는 곳이 굉장히 특성이 다르지 않습니까? 대도시가 있고 해안가 섬도시가 있고 금산과 같은 내륙도시가 있는데 아마 그 안에 일어나는 자살률의 특성을 보면 색깔이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사회복지 전공적인 측면에서 최초의 첫 단추를 좀 이제 정밀하게 보고 다른 도시가 잘하는 걸 그냥 벤치마킹 하지 마시고 먼저 우리 동네의 문제를 정밀하게 진단해보고 또 여기 오신 선생님들 실무기간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까?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지 아니면 역량을 더 실어주면 잘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탐색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여기까지 이상으로 발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양정빈 교수님의 고립 및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정책과 복지 서비스가 필요하고 사회적 관계망에 따른 서비스가 또 필요하다. 아울러서 자살 예방의 사각 기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천안시만의 지자체의 그 특성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토론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천안 시민의 손과 발이 되고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서 해결을 하는 엄소영 천안시 의원님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천안시 복지문화위원회 엄소영 의원입니다. 천안시 자살률 감소 방안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뜻깊은 토론회 자리에 함께 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사람 자살방지협회 강화식 협회장님의 발제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자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자살률 감소를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며 저는 천안 시민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시정에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시의원으로서 시민의 입장에서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자살 예방 정책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시는 인구 70만 대도시이자 잘 정비된 도심과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 혼재하고 청년이 많이 젊은 도시인 동시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눈앞에 둔 미래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민의 요구가 다양하고 시정을 바라보는 눈높이는 수도권에 지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의원으로서 정신건강을 위한 복지 정책을 더 확대하자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는 등 평소 정신건강복지 증진에 관심이 있으며 천안시와 정신건강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를 함께 제안하고 노력해왔습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신건강복지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하고자 충청남도와 천안시, 특히 천안시 보건소 정신건강복지 업무 담당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위험은 심각한 상황이고 그 극단적인 결과가 자살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남과 천안시 자살률을 살펴보면 충남은 2020년부터 3년 동안 전국 자살률 1, 2위로 차지하고 있으며 천안시는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 자살률 12위로 안정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인구 규모 차지에 의해 도내 타시군에 비해 자살자 비율이 낮은 것으로 자살자 수만 보면 충남 전체 자살자의 3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앞서 발제자와 토론자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살은 개인의 문제로 국한할 수 없고 단순하지 않으며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합니다. 따라서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또한 다양하며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되어야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해외 국가의 사례를 보면 옆 나라의 일본의 경우 적극적인 재정 투자, 자살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 자살 고위험군 지원 강화 등 정책적으로 자살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재정 투자로 모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뿐더러 궁극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 자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대하고 자살 고위험군을 좀 더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가 체감하고 주도하며 주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때 촘촘한 사회 안전망이 구축되고 결과적으로 자살의 근본적 원인에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생애 주기별 생명 존중 인식교육 활성화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생명 존중입니다. 지금 우리는 인류 역사상 물질적, 기술적으로 가장 풍요롭지만 역설적으로 그 풍요로움 인해 가족의 해체, 무한 경쟁, 고립과 생활을 도구화하고 경시하게 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세대별 맞춤형 자살 예방 교육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자살은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꾸준히 접하면 나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나아가 자살 위기에 처한 가족, 친구와 이웃을 도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살 예방 제17조가 개정되어 올해 7월부터 각급 학교 등에서 생애 주기별 생명 존중 인식 교육이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인식 개선이 일회성 교육을 통해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둘째, 자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 활성화입니다. 관에서 주도하는 정형화된 자살 예방 사업만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민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민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자살 예방 활동이 효과성을 가지고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민간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해야 합니다. 또한 연령별, 직업별, 이기 요인별 구분에 따른 대상자들 의견을 수렴해 자살 예방 과제를 발굴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다소 수고스러울 수 있겠지만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고립의 위험이 있는 1인 가구 등 고위험군 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맞춤형 지원입니다. 천안시 1인 가구 비율은 전국 단위로 비교해도 가장 높은 수준이며 이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적 고립과 우울, 경제적 어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저소득층 1인 가구, 자살 유족 등 고위험군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 분들이 고립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고 주기적인 정신건강 검사를 통해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개별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이 주요한 자살 동기가 되므로 이 분들이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부서 간 소통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복지 업무 주관 부서와 적극적인 협력의 틀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살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 구성원이 관심과 책임의식을 갖고 함께 노력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본 토론회를 통해 자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깊이 깨닫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남은 의견들이 천안시 자살률 감소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시의원으로서 천안시 자살률 감소를 위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 토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천안시의 그 시민의 발과 손이 되어주신 옹수영 시의원님의 토론 내용, 자살에 대한 우리 사회적 관심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이 생애 주기별로 생명 중에 인식 교육을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 같습니다. 그 자살은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서 퍼지는 그 여파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그 영향에 대해서 구성원의 관심과 책임의식이 좀 필요하다 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양극화, 소위 말해서 가진 자들이죠. 전국의 10%가 대한민국 경제력의 45%를 갖고 있습니다. 상위 10%, 하위 10%는 전체 약 5%밖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경제적 양극화, 또는 아까 말씀드린 또 의료의 양극화, 아픔, 고통. 아프면 안 돼요. 그죠? 자, 이런 아픔, 고통에 대한 양극화. 경제력이 있으면 8년을 더 오래 사는 대한민국. 야, 내 살아서 뭐해? 그냥 옥상에 가서 신발 벗어놓고 뛰어내리지. 이 아파 죽겠는데 고쳐줄 사람도 없고 안 해 하나. 그런 양극화의 소지를 또 어떻게 담을 수가 있을까? 또는 정치적 양극화도 있겠죠. 우리 편이 아니면 상대방을 적으로 간주하는 이러한 양극화 현상. 또한 사회적 양극화도 있겠고. 좋은 대학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취업폭이 좋아서 그럴까요? 아빠가 잘 만나서? 자, 이렇듯이 대한민국의 많은 양극화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살률을 줄일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30분마다 한 명씩 고귀한 생명을 끊는 대한민국의 국민들, 1년에 13,500명이 세상을 떠나는 대한민국. 불행하게도 OECD과 38개국 중에서 랭킹 1위를 달리는 대한민국.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충청남도. 자, 지금부터는 홀로와 계신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의 질의응답을 약 20분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질의하실 분은 조용히 살포시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 질문 꼭 해야만 집에 갈 것 같으다. 김은당 의원님.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자, 그럼 이종남 경감. 지금 마이크 좀 하나. 아니, 아니요. 너무 많이 좋은 말씀 많이 들어가지고요. 구체적인 방안도 좀 많이 말씀해 주세요. 세상에나 토론장에서 질문 없는 거는 완벽한 토론했다고 자타가 인정하십니다. 우리 한상정 대표님. 토론을 너무 잘 주셔가지고 머리에 쏙쏙 잘 들어갔어. 예, 완전히 9시 뉴스감이 되겠습니다. 자, 토론 질의 없습니까? 너무도 완벽한 토론으로 그럼 가져올까요? 지금 생방송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저쪽 뒤에 굉장히 잘생기신 분입니다. 자, BTS 비슷합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시간이 길지 않아서 너무 말도 빠르게 하고 내용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까 좀 걱정했는데, 조금 시간을 더 뒤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계속 같은 말씀을 계속 해주고 계십니다. 뭐 관만 해서는 안 된다, 민간에서 해야 된다, 민간 협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민간 협력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지금까지 한 거는 이제 홍보하고, 그다음에 캠페인하면 같이 참여하고, 뭐 그런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해왔던 거고요. 제가 5년 동안 충남 광역 센터를 하면서 비슷한 얘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왜 충남이 자살률일까? 자살률을 맞추면 어떻게 할까? 민간 협력해야 된다, 홍보해야 된다, 인식개선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얘기, 어떻게 보면 약간 손에 잡히지 않는 이야기를 이제 계속 하는 것보다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자살 구형군을 정말 손에 딱 잡을 수 있을까, 그런 내용을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드렸던 거고요.
자, 좀 전에 1인 가구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1인 가구 고위험군이기도 하고 건강한 가구도 한데 그럼 그 두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1인 가구 말씀한 것처럼 건강한 1인 가구도 있고요. 고위험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계속 그런 사람을 빨리 발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일단 1인 가구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1인 가구를 하려고 그러면 개인정보 때문에 다 걸려요. 그렇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계속 1인 가구 필요하다 그러는데 저희가 1인 가구 한번 명단 주세요라고 하면 못 받습니다. 못 받아요. 그럼 1인 가구 아까 계속 집에서 이제 뭐 1인 가구 청년이라 하는 사람들이 배달시키고 잘 안 나온다 하는데 이제 그런 고위험군을 어떻게 그러면 만나지를 못하는데요. 그 사람은 뭐 이렇게 평가도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빨리 발견을 하고 직접 면담을 하지 않고 또는 그 사람들을 대면하지 않고도 고위험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휴대폰이라든지 그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이용해서 고위험군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을 그냥 저희가 막 광고를 때릴까요? 이렇게?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에 대해서 그런 앱을 깔도록 하고 또는 교육을 시키고 아니면 이런 어떻게 설치를 하고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하나의 단위가 된 겁니다. 아까 지금 말씀을 오늘 통해서 이제 개최해 주신 나사랑 자살 예방 센터에서도 협회에서도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센터에서도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어떤 기본 소단위가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단위가 리빙랩이라는 거고 리빙랩을 통해서 그런 새로운 방법을 자발적으로 지역에서 스스로 개발하고 방법을 찾고 그런 거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저 같은 사람이나 공공기관이나 센터는 또는 기업은 그런 기술을 지원을 하고 그런 방법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분석해주고 그런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리빙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그렇게 하라고 제가 그 과제비를 받았어요. 그렇게 설치해 주시면 저희는 사람도 지원해주고 기업도 지원해주고 또 휴대폰을 쓸 수 있도록 또는 앱을 깔 수 있도록 또는 스마트폰을 지원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과제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 리빙랩을 설치를 하면 좋겠다 또는 저는 천안에서 설치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사실 몇 번 드렸는데 시온이 계시고 하지만 사실은 천안에서 설치가 어렵다는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지금 굉장히 곤란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으로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긴 한데 뭐 그런 의미에서 리빙랩이라는 게 이제 새로운 ICT 기술을 기반한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 단위가 된다. 근데 코펜하겐하고 일본은 어떻게 혹시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때문에 잘못하면 난리가 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그 개인정보 휴대폰은 뭐 휴대폰이든 뭐든 간에 저희가 심지어는 저희가 자살 예방센터에 등록을 하려고 해도 개인정보를 다 받게 되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시스템이 들어오려면 개인정보를 받아야죠. 개인정보 그죠? 남편의 휴대폰을 부인이 볼 경우에도 이것도 골치 아프고 거꾸로 부인의 휴대폰을 남편이 볼 경우는 심지어 골치 아픈데 타인의 휴대폰에 리빙랩을 깔아서 진행을 한다? 이거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죠? 사실 우리 이정재 교수님께서 아까 센터장께서 말씀해 주셨던 리빙앱 상당히 구미가 땡깁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망, 도에서 말하시는 관리망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관리 차원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방문을 하는 것도 사실 현장에 있는 멘토들이 방문도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180명이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관리망을 운전하고 있는 우리 사무실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시작이 일요일입니다. 토요일이 마감이고요. 그러면 금요일부터 이제 관리망을 켜놓고 안 하는 사람들 또 재촉하고 올려라. 끝내는 안 하다 넘어지게 되면 그날은 아웃이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에 우리 관리망을 이렇게 관리하는 차원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더라 하는데 우리 교수님께서 리빙앱 얘기 말씀하는데 그것이 이같이 접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계획하고 있는
생명보험 동반자 3.5% 이것이 우리 천안시회가 활성화돼 가지고 함께 한다면은 멋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우리나라가 사회적 고통 지수로 인해 우울증과 그리고 또한 자살률이 높은 나라로 경제 발전은 대국이지만 앞으로 대국된답니다. 사망불 된답니다. 이러한 시대에 이 나라가 자살이 높다는 것은 정말 치명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장실 문화와 그리고 쓰레기 되가져오기 이것이 한 가지만 봐도 우리나라의 근성이 있습니다. 자살 예방에 위한 인식 구조를 바꿔나가야겠다. 그래서 천안시가 생명보험 동반자를 3.5%만 된다면은 구석구석까지 이렇게 불법의 역사가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토론회를 마칠까 합니다. 사단법인 나사랑 자살방지협회에서 주관하는 민관협력방안 토론회 충청남도 자살 저감 모색을 위한 이러한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